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죠. 긴급진단 부동산 119 최윤영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들,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릴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와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내년에 부동산의 폭락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들이 시장에 나돌고 있는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 전화 상담과 또 문자 가능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도 함께 하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도움될 만한 소식들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좀 도와드리고 또 마지막 순서로 수익형 부동산 매물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차례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찬 대표님께서는요. 또 어제에 이어서 이 시간 중요한 도움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집값 폭락론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허와 진실 얘기를 해주실 텐데 어제는 폭락은 일단 없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과 외국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폭락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폭락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선진국 대비 높은 걸로 이렇게 뭐랄까요 과장돼서 가끔씩 보도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높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런 뉘앙스로 이게 가끔씩 이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 현실을 너무 좀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먼저 OECD에서 낸 이 자료입니다. OECD에서 낸 자료에 뭐하면은 자 먼저 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PIR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국가면 국가의 전체 도시 평균 가계 소득을 가지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몇 년, 몇 개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OECD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쭉 보십시오. 이게 중간이 0입니다. 제로. 자, 이쪽 가면은 높은 편이고 이쪽이 낮은 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본이 가장 낮고요. 바로 일본이나 한국 수준이 가장 낮은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출처가 어디냐면 이것 자체가 OECD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겠죠. 자, 물론 그 조사한 기준이 일정한 시점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OECD 많은 국가 중에서 하위 두 번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아직은 높지 않다. 아직은 높지 않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직도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 대비 아직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이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의 현재 위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ECD 발표 자료를 놓고 봐도 OECD 국가 대비 하위 수준, 하위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아,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데이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차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PIR, 이 PIR이 나오는 출처별로 상당히 이게 데이터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걸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숫자가 맞는지,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적인 수치하고 실제 데이터하고의 어떤 괴리, 그쪽에서 오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어떤 국가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17년입니다. 즉 그 소리는 홍콩이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가 10.6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9.2년, 런던 수도권이 8.5년, LA가 8년, 뉴욕이 6.1년. 자, 여기 오타입니다. 뉴욕이 아니고 이게 서울입니다. 자, 서울이 5.9년입니다. 자, 이거는 자, 모 신문사하고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이 공동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좀 높지 않다 이거죠. 즉 캐나다의 밴쿠버의 한 60% 수준, 60%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런 아마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의 타이틀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이걸 PI라고 하는 것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기 소득을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기간하고 이런 통계하고의 이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통계이기 때문에 PIR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교가 된다 이거죠. 비교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뉴욕 수준의 데이터, 뉴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뉴욕의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PIR 개념을 보면 뉴욕이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다. 6.1년이나 5.9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KB 국민은행에서 9.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여기서 말하는 9.7년하고 여기 5.9년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의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오류가 숨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KB국민은행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가지고 따질 때 서울의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전국의 도시 가구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모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 값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국의 가구 소득이 높을까요? 서울의 가구 소득이 높을까요? 당연히 서울의 가구 소득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도 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대의 쇼핑이라고.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사는데 최소한 돈 한 푼도 안 걸리고 한 6년 정도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한 10년 걸리는 거. 걸릴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이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 하나하나에 우리가 느끼지 마시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번 소득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 저축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이게 표현을 해도 그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폭락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대부분 이제 잃어버린 20년, 즉 일본하고 우리가 닮은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논리적인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 이게 성장률이 저성장이 지속된다. 저성장이 지속된다.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지금 가계부채가 한 1,300조 되는데요. 이 1,300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부실에 있어서 어떤 내관 역할을 할 거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인구 감소도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이 버블이 붕괴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상당히 공포스러운 타이틀까지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2020년 일본의 버블 붕괴 그 시점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하고 시장 상황이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본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가 오던 시점에서는 일본은 그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가 기본적으로 토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중심. 그러면서 버블 붕괴가 오면서 일본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투자 비중이 그다음에 LTV라고 그래요. 담보 인정 이 비율. LTV가 100%를 초과했습니다. 심지어 110%까지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부동산 투자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비중을 본다면은 2, 3년 후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시장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 시장 중심의 투자가 몰렸다는 것과 2, 3년 후다. 즉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2, 3년이라는 2, 3년 동안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LTV가 현재 1금융권 같으면 60%고요. 2금융권 같으면 7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매에 나오더라도 최소한 은행은 손실 보지 않습니다. 경매 한번 유찰되더라도 20% 유찰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 60 내지 7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가계부채가 좀 부실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개인은 경매로 집을 넘길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은행권만큼은 자기가 대출을 해준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나라는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버블 붕괴가 오던 시점의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동일선상을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지적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2018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네 적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은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런 시점에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은 일시적인 출렁거림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쭉 중장기적인 베이스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정의에서는 인구 1000명당 440가구가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주택 공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구 1000명당 440가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릴 걸 가지고 20년 후를 놓고서 가격 폭락이 올 거다고 예언한다면 이건 너무 무리가 따른다 이거죠. 자, 몇 가지 데이터 보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단위수. 자, 이쪽에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거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410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39. 거의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주택 공급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전국적으로 한 363.9니까 한 36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4.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44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치의 누적을 본다면 앞으로도 20년 이상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 못 미쳐서 347.1입니다. 자,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는 548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주택 공급이라 말할 수 있는 440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몇 채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440이 온전한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아직도 앞으로 20년을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20년 후 상황까지도 지금 우리 그렇게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그 폭락론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을 내다 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주장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가끔 신문이나 기사에서 아마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은 1955년에 대해서 64년생을 이제 말합니다만은 오히려 주택을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더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주택을 내다 파는 게 아니고 더 구입을 하고 있다. 이 최근 5년간 수치입니다. 2011년에서부터 2015년간의 어떤 이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의 어떤 그 통계를 보면요. 자, 20세에서 30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이 됐습니다. 이 집을 사는. 자, 그러면서 30세부터는 쭉쭉쭉 올라갑니다. 8%, 9%, 36%. 그다음에 50대가 한 21% 늘어났어요. 그런데 55세부터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무려 증가폭이 58%나 57.2%입니다. 다른 수치보다 월등히 높죠. 이거는 그동안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 이후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집을 내다 팔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즉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나타난 현상은 반대 현상이죠. 반대 현상. 자, 그러면 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렇게 주택을 더 구입을 하느냐?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금리입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상속 개념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이제는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전세가입니다. 자, 집을 팔게 되면 그래도 어딘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고 나서 나머지 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즉 전세가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 팔아가지고 다시 다른 데서 전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전세금을 매년 또 올려줄 여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산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편하게 살면서 주택연금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속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희박해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올해 같은 데 벌써 1만 건이 돌파가 됐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오히려 은퇴를 앞두고 집을 내다 팔 거라고 했던 그 주장이 시장에서는 정반대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이유가 에코 세대라고 합니다. 즉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코 세대. 79년생부터 이제 92년생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이 에코 세대의 역할이 또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 주는 역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2025년까지 에코 세대가 한 70만 명이 새롭게 주택 시장에 합류할 거라고 한국감정원에서 이번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에코 세대가 약 한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인데 이 향후 2, 3년 내에 이 주택 시장에 되게 참여를 한다 이죠. 즉 그 소리는 뭐냐면은 에코 세대는 내 집 마련에 그렇게 미련이 없고 애착이 없을 거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셨지만은 결과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코 세대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대체 내지는 보완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인구수 감소. 자,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축소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게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통계까지 가려고 한다면 저는 2030년이 아니라 2035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찌됐든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2030년을 정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인구가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의 인구 수준, 즉 금년도 인구 수준 5,100만 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27년이 더 걸립니다. 즉 204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 감소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7년 후를 가정을 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 1,870가구라면 2035년까지 약 한 356만 가구가 순수하게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가구 수 중에서도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순 한 520만 가구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즉 그 소리는 뭐냐면 주택의 수요층이 큰 면적에서 소형 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는 우리가 이미 다 잊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침체기나 하락기가 지속되면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 2017년이나 2018년에 입주 대란 공포 지역별로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일부 지역별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지 입주 대란이 온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자 2018년부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부활이 만약에 된다면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이런 출렁거리는 시점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렁거리는 시점 기회고 이렇게 2017년, 2018년에 지역별로 좀 이게 가격이 침체기나 조정기가 오면은 이런 것도 역시 내 집 마련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 집 마련하는 기회고 이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몇 개월 후, 뭐 빠르면 몇 개월 후 또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시장이 마이너스 요인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저금리입니다. 그래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성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투자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5년 후, 10년 후 짜장면값 오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라고. 그렇지만 5년 후, 10년 후 집값 오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들이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요. 확신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창 대표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락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이 참 쉽지가 않은데 뭐 공급 과잉이라든지 입주 대란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라든지 또 실수요자들이 또 네, 좋은 집을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있으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시다가 고민이 되시는 점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을 두들겨 주시면 상담도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찬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정찬 대표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청자분의 전화 무료 상담 시간 이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또 연결을 해봐야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 되시나요? 저는 흑석동 롯데캐슬 25평을 분양받았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향후 매도해야 할지 만약 보유를 한다면 등기 전에 저희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럴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작구 흑성동에 갖고 계신 아파트 매도 여부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 또 나중에 향후 뭐 절세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좋은 곳에서 분양이 당첨되셨나 보네요. 그래요? 예, 예, 네. 예. 일단은 프리미엄이 이제 그 평이나 향이나 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 분양가 대비 한 3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요. 예, 예. 자,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한 보유하시라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 입주 시점이 한 2018년이잖아요. 네네. 입주 시점까지 아직 시간적인 기간이 여유가 좀 남아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기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셔도 좋겠다. 왜냐? 아무래도 지금 분양권 전매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분양권 전매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내지는 이 잔금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서울에서. 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적인 여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한 희소성이 존재한다. 예,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만약에 보유를 한다면은 부모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럼 문제는 이제 부모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를 합니다. 예. 증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래가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고 간 것들을 입증을 하시면은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아마 우편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통장 거래 내역을 실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분양권이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 2017년 1월부터는 분양권 거래도 우리가 일반 주택 거래 이렇게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분양권도 내년 1월부터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도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저는 너무 명의 변경을 하시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라는 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명의 변경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일단 이게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내역을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고 명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요. 예. 저는 무피로 양도를 하지만 예. 그 프리미엄 매매권이 만약에 있으면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 일단은 프리미엄이 제로라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국세청이 제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그러면 적정한 1, 2천이라도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하고 프리미엄 1, 2천 합쳐서 그 금액이 실제 부모님과 자제분 간의 어떤 거래 내역이 증빙이 돼야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피로 증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래 내역을 입주가 안 된다면 당연하게 법에서 정해진 1억까지는 10%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계약금만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됐잖아요. 그럼 계약금 10%면 6천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이렇게 합친다 해도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율은 10%. 그런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떳떳하게 증여세를 내시는 게 좋겠죠.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저희 생방송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한 추가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혹은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2010년도에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32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때 당시 6억에 매수했고 지금 현재는 3억에 월세 70만 원 받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월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2010년부터 네. 이후로 계속 가지고 계시네요. 네. 32평이라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부분 우리 대표님과 한번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네. 임대차를 보증금 3억에 월세 70이라고 하셨죠? 네. 예,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를 주고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예, 보유하시라고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 이유는 지금 30평대가 잘 받으면 한 7억 갑니다. 예, 시세가 이제 층 좋고 하면 한 7억 갑니다. 네. 자, 그래도 한 6억에 샀으니까 그래도 한 1억은 차익을 남겼어요. 네. 근데 이게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7억 5천까지도 갔던 거예요. 거의 8억에 근접했었어요. 네. 즉 그 소리는 뭡니까? 아직 노후도가 한 12, 1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증금 3억에 월세 70만 원 받고 있다는 논리는 뭐냐면요. 네. 자, 지금 시세가 7억인데 7억이라면은 보증금 3억 빼면 얼마예요? 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질게요. 전세가 한 5억 5천 이상 갑니다. 네. 예. 그럼 전세 5억 5천 빼면은 3억 빼면은 2억 5천에서 월세 7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이거 모양새 안 좋잖아요. 내 돈 2억 5천 투자해서 월세 70 받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오히려 이걸 3억에 70만 원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세로 놓으시고 그러면 전세로 놓게 되면 최소한 2억 5천이라는 돈을 내가 만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2억 5천을 가지고 온전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고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 그다음에 반전세는 별로 매력이 없다. 전세로 돌리시고 그 차익을 가지고 온전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라. 제가 의견 이렇게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826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시 비전동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평택 지역 아파트 분양 계획인데 향후 전망.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평택이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입니다. 네. 왜냐 인구 증가라든지 소득 증가라든지 기반 시설 모든 게 다 미래 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기서 30평대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초반선일 겁니다. 평당 한 1,000만 원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 소리는 뭐냐? 이제 아파트도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월세 받는 상품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이 정도면은 임대 수익률이 대출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강남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임대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끝자리 7854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시 도당동의 성원 아파트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투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 즉 여기 보면은 84년도니까 예, 한 3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자, 그리고 이 전철역 춘희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장기간 소요된다. 자, 이 점만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을 투자해서 좀 묶여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에 한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성패를 보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적합지 않습니다. 네. 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7854번님 방송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고 좀 길게 가는 장기간의 투자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끝자리 21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남뉴타운의 5구역 빌라를 매도한 후에 3구역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전략 어떨까요? 네. 저는 갈아타시는 것도 이제 무방을 합니다만은 일단 한남뉴타운에서 5구역, 이쪽이 5구역이거든요. 5구역이 입지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3구역인데 3구역이 또 진행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도해서 이쪽으로 이동 투자하면 어떠냐? 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린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쪽에서 빌라 사가지고 이쪽에 빌라 사는 거 이거는 좀 하지 마시라. 왜? 투자금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쪽으로 이동 투자하실 때 2, 3층 다가구 주택으로도 이게 이동 투자하시는 것은 이건 검토 가치가 있다. 즉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그냥 평행 이동 투자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대지 지분이 좀 더 키워서 가는 그러면서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에는 보통 전세가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하여튼 1억이 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은 여러 주택이 살기 때문에 보증금도 들어있고 월세도 나올 수 있어요. 즉 월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월세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대출을 받아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빌라에서 빌라 가는 것보다는 빌라를 팔고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부동산 119 전문가분께서 상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세미나 소식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 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9호선 신노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으로 방문해 주시면 이정찬 대표님과 맞춤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우리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앞으로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먼저 개요 확인을 해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용 면적은 43.3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94제곱미터고요. 방 2개에 욕실이 갖춰진 구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총 6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 2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8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1차 시세 상승이 조금 확실한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개포주공 아파트에 지금 15,000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 이제 주변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변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이제 안정적이면서 1차의 시세 상승도 빠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액 투자로 갭 투자가 가능한 점인데요. 개포동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다면 대출과 이제 월세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이제 임대를 주고 그럼 이제 소액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신다면 이제 단기간에도 투자 금액을 좀 빠르게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는 매물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입지 여건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개포주공 아파트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하는 데 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인접성과 대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이제 곳에서 또 이주하는 곳까지의 거리에 대한 인접성과 또 면적과 금액 등이 맞는지의 대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개포주공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하고의 면적과도 이제 대체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주하는데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또 학교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까 싶은데요. 본 매물 300m 안쪽으로 이제 구룡초, 포이초, 국립궁합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까지 갖춘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는 또 양재천과 양재시민의 숲, 구룡산 등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의 또 투자 가치 중에서 또 역세권, 학세권, 요즘에 또 숙세권까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조금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숲세권인 또 자연 호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매물의 주변으로 이제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구룡산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더해질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 보고 계신데요.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임대 수요 확보가 이제 되어진 곳인데요. 또 부동산에 투자 시 가장 또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그 임차인 확보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지금 15,000여 세대의 이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본 매물은 또 임차인을 맞춘 상태에서 잔금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 확보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가감하게 재테크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에는 이제 빌트인 옵션과
편의 및 보안 시설 등이 이제 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싱크대, 신발장 등이 옵션으로 이제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와 CCTV, 무인 택배 보관함, 현관 보안키, 주차장 등 이제 편의 및 보안 시설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임대주기에도 물론 좋고요. 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하기에도 매우 좋은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본 매물은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같은 면적이지만 어떤 구조에 따라서 또 유독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방과 방 사이에 이제 거실을 두고 있는 3베이 구조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과 거실, 주방이 이제 또 각각 독립된 구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안정적이면서 면적을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특징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투자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금액 3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05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금액 약 2억 1,500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신 매물은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포인트를 보시면 신축 위주의 재테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개포동 일대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이제 개포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일반 매물에 비해서 전세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투자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매물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사용 면적은 40.1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0.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욕실이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요. 총 6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3억 500만 원, 대출가 월세 시 1억 9,800만 원이 예상되겠고요. 임대가 전세 시 2억 5,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매물도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 역시 먼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2롯데월드 랜드마크의 호재가 있는 점인데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총층이 이제 123층, 높이 555m로 이제 하나의 도시를 좀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이제 랜드마크 타워로요. 쇼핑과 관광, 문화의 이제 중심지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과는 또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매머드급의 호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황금 노선의 9호선 연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롯데월드 이외에 또 굉장히 큰 매머드급 호재로 황금 노선 9호선의 연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황금 노선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가요. 그 9호선이 지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9호선은 지금 종합운동장역까지 2단계 개통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2018년 3월 이제 3단계 개통으로 이제 종합운동장역에서 이제 보훈병원역까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 매물과 이제 9호선이 도보로 1분 이내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세권의 또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전세 활용으로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이 송파동은 굉장히 대형 호재들이 겹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제2롯데월드와 또 9호선 연장 개통이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은 이제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집가 상승의 요인들이 많은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좀 월세를 활용하기보다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2롯데월드몰 인근에 있네요. 최근에 가보니까 공사 현장들이 마무리가 많이 돼서 좀 깔끔해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또 입지 여건 더 분석을 해볼까요? 네, 다시 말씀드렸지만 9호선 3단계 이제 연장 개통 시 이제 도보로 1분인데요.
지금 개통 3단계 구간은 이제 2018년 3월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개통 시 본 매물과는 이제 직선 거리로 한 70m로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9호선의 개통 전 또 프리미엄이 좀 반영되기 전에 좀 빠르게 선점해서 재테크해야 될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매물 주변에는 이제 유명한 제1, 제2의 롯데월드 타워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석촌호수와 올림픽 공원 등이 있습니다. 업무와 또 문화, 또 쇼핑과 여가, 힐링 공간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난개발이 아닌 조금 도심 기능으로 이제 균형 발전된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물의 특징, 장점이 어떤 부분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이제 3개동에 58세대로요. 건축되는 이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단지가 넓을수록 조금 높은 가치가 있고요. 주차 공간 또한 이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남향에 6층 중 6층의 로열층의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매물 투룸으로 이제 두 방과 거실 공간이 모두 남향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구조고요. 구조적으로 넓어 보이고 또 활용성도 굉장히 높은 3베이 구조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6층 중에 6층으로 또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고층이고요. 또 개방감까지 갖춘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물론이고 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하기에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특징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 투자 금액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금액 3억 500만 원입니다. 임대금액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05만 원 예상이 되고요. 대출금액 약 1억 9,8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7,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투자 금액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매물이요. 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자 포인트 또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본 매물은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네.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6m, 10m에 이제 3면이 이제 도로로 된 구조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평가가 높은 뛰어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하주차장과 또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 여러 보안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9호선 3단계 개통 전 조금 이제 선점 투자가 필요한 이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정보 공개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식 습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프리미엄의 이제 선반영 정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점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 또한 어떤 부동산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9호선 연장과 같은 이제 이런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에는 조금 과감하게 재테크를 하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과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매물과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부동산 119 같이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